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검은 백조 한 마리 때문에 나타난 대혼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면목에 세계가 감탄합니다. 세계 각국의 한국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역시 서로 한국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블랙스완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또 한 번 진화할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죠. 월가 투자 전문가인 나심 탈레브가 그에 져서 검은 백조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 쓰이게 된 용어입니다. 갑자기 블랙스완이 나타났는데 한국은 오리에서 그야말로 백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심지어 그 대단한 미국까지 한국의 조언뿐만 아니라 물품까지 요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51개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의 수입 문의 및 요청을 했고 50개국은 인도적 지원 여부를 물어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교류와 도움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계 각국의 입장에서는 저마다 제 살 길을 찾는 고립주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유럽과 미국마저 여행이 금지되고 교류는 거의 중단이 되며 놀란 나라들이 앞다퉈 빗장을 걸어잠그는 상황인 것이죠. 유럽 내 이동의 자유와 경찰 행정력까지 적용된 하나의 유럽의 토대가 된 쉥겐 조약마저 시행 25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게 된 것이 현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최근 국제정치학자인 스테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현 사태는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이 이런 경향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역학을 본다면 이번 사태 해결을 주도해야 할 미국과 중국은 오히려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은 중국에서 왔다라고 계속 해왔으며 중국은 근원이 미국일 수 있다라는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끝난 이후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져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덜기 위해 중국 환구시보는 중국 이전에 이미 이탈리아에서 발생했다는 의외의 주장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연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요.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진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하고 국내 경제에도 신경 써야 하겠지만 이후에 벌어질 미중 갈등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중의 힘이 직접 부딪히는 곳인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까지 그 사이에서 항상 힘든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몰린 적이 많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이 아직도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트럼프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까지 언급되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방위비 인상을 요구받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이 중국, 미국 모두에게 중요한 존재인 것은 확실하니 한국의 몸값이 올라가야 하는데 한국,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곤혹스러운 숙제만 떠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풀릴 수 없는 숙제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은 더 많았죠. 이달 초를 기억해보면 중국 언론에서는 아주 어려웠던 자국의 상황에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자 책임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난데없이 한국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중국 매체들의 한국 대책 똑바로 세워라, 중국을 보고 배워라 라는 워딩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인 입국 제한, 미국인의 한국 여행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계속 보도해 왔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면 엄청난 영향이 미쳐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한국은 트럼프의 회견 때마다 좌불안석 노심초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협조적 관계를 가지던 나라들에서까지 먼저 빗장을 걸기도 했지만 다행히 미국이 최악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한국의 몸값과 위상이 올라갔고 이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만 보아도 한중, 한미 관계는 탄탄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자국 얘기에 한국을 같이 거론하며 묻어가려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대처에 대해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에 10점 만점에 10점이다라고 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아주 훌륭했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은 잘 대응했다. 라며 자신에게 준 후원 점수와 함께 한국을 같이 언급하면서 선진적인 이미지에 편승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어 24일 미국 측의 긴급 제안으로 이루어진 통화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게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문을 했고 이에 미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답합니다. 또 며칠 전에는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통화 이후 트럼프는 백악관 브리핑 생방송에서 한국은 검사에 대해 매우 잘해왔다고
평가하고 그러면서도 뉴스와 미디어는 항상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미국은 한국이 8주간 한 것보다 지난 8일간 더 많이 했다. 한국 측도 미국의 검사 절차는 놀랍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비교한 수치 자체의 정확성, 한국과 미국의 인구 차이 등 단순 비교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도 받았지만 어쨌든 언론들아, 니들이 그렇게 물고 빠는 그 뛰어난 한국보다 우리가 잘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꼭 숨겨두고 말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그 대단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전 미국인들과 언론인들에게 생방송으로 억지라도 써서 한국보다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게 칭찬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묻어가려는 분위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사태에는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며 우수 사례로 중국과 한국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WHO의 발언을 인용하는데 WHO도 중국, 한국은 테스트를 잘하고 사교활동을 줄이며 주민을 동원해 이번 사태 확산을 막았다라고 평가했다며 곁들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사태에 대한 시진핑 책임론이 부상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거기에 한국과 중국을 같은 선상에 놓으며 이미지 쇄신을 꾀하는 것이죠. 최근 시진핑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통해 한중 공동방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며 이 위기를 한중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시진핑이 일본도 방문하기로 했는데 일본 일정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한중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 이제 양국 관계가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제까지 중국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국 여론에서 비판을 받는 두 지도자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중국과 미국은 이제 사태 초기만 해도 한때 괄시하던 한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일 각종 외신들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한국의 투명한, 과학적인, 창의적인, 성실한 이미지를 덧붙이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들 그리고 반대 진영이라 할 수 있는 중국까지도 자신들의 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해 한국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키트, 방역물품 등 실질적 이득을 위해서도 한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각국의 현 집권층은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를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고 반대로 그들의 반대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민주당 계열 인사들과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은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의 실책을 지적하기 위한 사례로 한국을 주로 거론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준거로 삼는 것은 서구의 자유주의자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태 초기 중국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독재와 불투명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캐나다의 주스틴 트루도 총리의 어제 코멘트는 한국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상징적 발언이었습니다. 캐나다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 한다. 한국에서 이뤄진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게 배우고 싶다. 그리고 바로 이 발언입니다. 최근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본다. 한국의 모델이야말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벌써 진부해진 찬사를 넘어 서구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시민들의 자유와 개방성을 침해하지 않고도 한국이 위기에서 승리했다는 웅변이 된 것이고 바로 이러한 한국을 따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최근의 어려움에도 미국과 중국은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의 국가들에도 의료장비, 기술자문, 의료진 등을 보내고 있고 짐 리처드슨 미 국무부 해외원조장국 국장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64개국에 1억 7,400만 달러, 약 2,137억 원을 추가로 보내고 있으며 미국도 현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엔 마스크나 다른 장비들이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식량위생 그리고 식수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태 중에도 미국과 중국의 체제 경쟁은 지속되고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두고 어디에서 왔느냐는 책임 공방은 물론 어느 체제가 더 효율적으로 사태를 극복했냐는 각자의 프로파간다를 내세울 것입니다. 종식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를 얘기하던 중국은 오늘 외국인의 입국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기습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관영 매체들이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 시스템이 민주주의 시스템보다 대처하는 데는 더욱 우수하다는 주장까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미국을 포함한 서방사회도 자신들의 체제와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판례를 찾아야 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례는 서로 중국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고 현재의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국들의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이번 기회를 통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하지만, 가장 좋은 지향점은 뛰어난 기술, 시민의식, 헌신이라는 이미지로 이를 극복한 한국과 같은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시사멘터리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의 매체와 정치인들이 한국 사례를 거론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해관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대로 성공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한다면 이 사태의 종식 이후에도 한국을 조명할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한국이 잘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특히 서구 국가들에게는 대한민국을 띄워주는 것이 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한국은 더욱 홍보해야 하고, 한국의 이번 성공을 최근 사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심각한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원류인 나라들조차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던 자유주의의 가치를 지켜가며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만든 이상적이지만 현존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중국이나 미국 등도 그런 나라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했던 방식이 아닌 한국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상황, 즉 몸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시절, 한국전쟁, 경제개발, 한강의 기적, 국민들이 쟁취해낸 민주사회, 선진국 도약,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시련에서 최고의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대한민국에게는 이제 이번에 세계사적 사태를 계기로 퀀텀 점프를 하여 세계인들이 한국의 경제나 한류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저력을 인정하는 흔들림 없는 나라가 될 기회가 눈앞에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보다 인류를 우선해야 한다. 1년 후에도 현 시국이 이어질 수 있다. 2년으로 연기해야 한다. 놀랍게도 연기와 취소는 없다던 도쿄 조직위에서 하루 동안 쏟아진 말들입니다. 왜 갑자기 급선회를 한 것일까요? 그 답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진행되었던 신조와 토마스의 전화회담의 내용에 있었습니다. 이때 신조는 1년 연기 의사를 표명했고 서로 겉돌던 둘이 의견차는 결국 좁혀졌습니다. IOC는 신조와의 전화회담 이후 홈페이지에 개최일을 2020년 이후로 변경해야 하며 21년 여름을 넘지 않을 것, 2020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21년으로 연기되었으면 명칭도 그에 맞게 다시 바꾸는 게 맞지 않냐며 이제는 홍보비를 아끼기 위해 신조가 연도까지 바꾸려 한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덕분에 60여 개에 달하는 무고한 2020 이벤트 스폰서 업체들은 추가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지만 1년 동안 더 스폰서십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은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협력 관계의 한국 기업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대 기여 등급 월드와이드 파트너 관계인 삼성전자와 일본이 동일한 클래스 파트너인 토요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요타는 지난 2013년부터 8억 8,800만 달러의 거금을 IOC에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브랜드 네이밍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10억 달러를 들여 도쿄의 택시 차량을 모두 특별 에디션으로 교체하는 데 지원한 것입니다. 선수 수송에 비매판 미라이, E 팔레트 등이 신차를 투입시켜 자랑할 생각이었지만 1년 연기됨으로써 그 의미가 무색해졌습니다. 졸지에 내년에 공개할 새 차량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이 수정될 상황에 처했고 기존 차량을 묵혔다 다시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엄청난 유지비가 투입될 것이며 1년 전 기술을 이제야 공개한다는 평가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큰 타격을 받지 않게 생겼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토요타와 비슷한 거금을 후원했을 테죠. 하지만 중요한 건 후원 금액이 아닙니다. 마케팅 전략이죠. 삼성은 토요타처럼 체험 및 이미지 마케팅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수
취소 지급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소비자들에게 현지 통신사를 끼고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삼성은 제품 판매금의 일부를 IOC에 로열티로 제공하는 방식이고, 갤럭시 브랜드에 대한 세계적 팬덤이 많아 특별 에디션 한번 내놨다 하면 순식간에 완판되는 상황이 잦아서 사실상 2020 이벤트가 취소되든 안 되든 손해볼 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침 도쿄 이벤트의 명칭이 바뀌지 않은 덕분에 2020 에디션 스마트폰들이 명칭에 대한 의미는 그대로 유지되는 한편 1년 동안 더 특수 분위기를 통해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갤럭시 S10 플러스 한정판을 출시했고, 1년 뒤 갤럭시 S20 한정판을 또 출시했습니다. 8월에 출시될 노트 20나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21 모델도 충분히 한정판 특수를 노려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한국이 5G 기술 톱 유지입니다. NTT 도코모를 비롯한 일본이 3대 이동통신사들은 25일부터 차례대로 5G 네트워크 정식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5G 선배들인 한국이 통신사들과 협력했던 결과이죠. 일본 내수 시리즈 샤프의 아쿠오스와 소니 엑스페리아도 올해 초에 새로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AI 및 5G 네트워크 기술 투자 예산을 한국 돈 10조 5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당연히 예산 증액은 도쿄 이벤트와 연관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여행, 관람 목적으로 방문한 세계인들에게 중계 및 선불폰 등의 솔루션을 사용하게 하여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 한국보다 늦었지만 더 다각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던 겁니다. 민영 합동으로 기술 입국을 도모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톱니바퀴는 맞물리지 않게 되었고, 세계 첫 경기 8K 생중계와 5G 홍보의 바톤은 9월부터 미식 풋볼 리그가 열리는 미국에 넘겨주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 인프라 관련 업체들입니다. 일본 현지 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현대카드와 온라인 티켓 구입 시스템 기술 지원 및 관리를 진행 중인 인터파크 역시 오히려 상당한 이득을 보게 생겼습니다. 일본은 당초 현금 사용률이 엄청나게 많고 또 많아왔기 때문에 경제 산업성은 카드 결제의 부재로 인해 12조의 경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년 3월 다급하게 IBM 재팬 자회사 엑사 시스템즈가 현대카드의 HALIS 시스템을 채택,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현대카드의 위탁 운영을 맡긴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해집니다. 인터파크의 예약 시스템은 연기로 인한 티켓 환불, 추가 발권을 위한 시스템 유지 관리에 지속적으로 인력을 붙여 놓아야 하는 상황이고, 티켓팅 시스템을 전적으로 인터파크에 기대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0 이벤트의 전반적인 보안 체제 구축을 전담 중인 윈스 보안 솔루션 역시 큰 수혜를 보게 생겼습니다. 일본 내에는 여전히 시장 규모 대비 적절한 보안 솔루션을 가진 업체가 몇 없습니다. 지난 1월 미쓰비시 전기가 중국 해커들로부터 대규모 해킹을 당한 전적이 있습니다. 방위, 인프라 정보가 대거 유출되었고, 그만큼 현재 일본은 온라인 타겟으로 더욱 취약해진 상황입니다. 큰 이벤트가 있는 시기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리는 법, 중국 해커들과 참 오랫동안 치고박으며 기술력을 다져온 한국 보안 업체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2020 도쿄 이벤트 예정대로 여는 것이 더 꿀잼이었을 텐데 연기라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이건 이대로 한국으로서는 재미볼 상황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뷰이셨습니다.